네, 소개받은 건국대 문화 콘텐츠학과 유동환 교수입니다. 제가 받은 주제는 밀레니엄 시대 20년 전통 문화와 콘텐츠의 만남과 헤어짐이라는 주제입니다. 자, 저한테 이 주제를 맡긴 이유를 제가 좀 곰곰이 생각을 해봤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제가 철학을, 인문학, 전통 문화와 관련된 영역을 공부하고 그리고 전통 문화 콘텐츠라고 부르는 영역에서 종사한 이 양쪽의 경력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국가에서 진행한 전통 문화 아카이브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의 업무로 먹고 살았고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학생들한테 이제 콘텐츠를 가리키는 경계인 내지는 중간자 입장에서 2000년대 이후의 전통 문화와 콘텐츠의 관계를 한번 살펴봐 달라는 주문이라고 이해했습니다. 자, 크게 목차는 국가 전통 소재 발굴 지원 정책에 관해서 정책이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디지털로 전통 문화 소재를 데이터베이스 내지는 아카이브로 만드는 과정, 그리고 만들어진 아카이브를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과정들을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는 민간에서 전통 소재를 어떻게 킬러 콘텐츠로 만들었는가 하는 것들을 관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에는 긍정적인 만남의 성과들 세 번째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많이 부족하다. 2% 부족한 게 아니라 많이 부족한 점이 있고 거기서 한번 답을 찾아보자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발표를 흐르고 있는 화두는 이겁니다. 모택동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상류 정책, 하유 대책. 그래서 국가에는 정책이 있고 인민에겐 대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국가가 전통 문화를 활용해서 콘텐츠에 활용할 소재를 많이 발굴하자 이렇게 하지만 민간은 킬러 콘텐츠를 만들 때 굉장히 선택적으로 접근한다는 점이죠. 이 지점에서 정책과 대책, 그 사이의 만남과 헤어짐이 20년간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국가의 입장을 한번 보죠. 국가는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위아래 민족문화유산 정책과 세계문화유산 정책, 주로 이걸 보존 정책이라고 하죠. 민족성과 세계성, 이런 측면에서 불가역적인 문화유산을 어떻게 보존할까 하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 외의 정책들은 문화유산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에서 이걸 어떻게 산업적으로 활용할까 하는 활용성의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이 20년 동안에 전통 문화를 정보화하는 정책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 2000년 이전에 이미 전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조선왕조실록의 번역이죠. 60년대부터 있었고, 그 다음에 민족문화추진회가 93년도까지 유지했고, 서울 시스템이 CD롬으로 만들었고, 97년에 국사편찬위원회가 역사정보화라고 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게 이제 전사입니다. 이 전사에 또 마침 IMF가 있었고, 이 IMF 때문에 2000년대 98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까지 굉장히 많은 정보화 사업들, 일종의 근로사업으로 시작해서 점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사업들이 쭉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보시는 화면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된 화면들이 그 사업의 결과들이 어떤 종합적인 통합 서비스 또는 연계 서비스로 오픈된 과정들을 쭉 정리했습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걸 여러분들 보시는 정보화 근로사업부터 지금 2020년까지의 과정을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한번 쭉 보시면 파란색으로 보이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특정한 공공 전통문화 연구기관이 만든 통합 사이트들입니다. 대체로 자기 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 정보들, 원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과정들을 거쳤고요.
자, 그러다가 이제 빨간색 부분을 쭉 따라가 보십시오. 위아래 이렇게 보시면 크게 2005년에 한국역사통합정보시스템, 2008년에 온나라 지식나라, 그 다음에 2009년에 한국학자료센터나, 그 다음에 한민족정보마당, 컬처링 서비스. 특징은 뭐냐면 이걸 제가 연계 서비스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이건 뭐냐면 기관과 기관 사이에 이미 많이 쌓여져 있는 개별 사업의 데이터베이스를 한 기관이 통합 서비스를 하고, 이 통합 서비스 사이에 또 기관과 기관의 필요에 의해서 연계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고 있다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보시면은 뭐 가장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가 공공 데이터 포탈의 문화관광 영역에 이렇게 17.5%나 데이터가 올라가 있고요. 그 중에 고전, 문집, 뭐 총간 이런 것들이 올라가 있고, 이렇게 일종의 그 주제 맵, 테마 맵으로 이렇게 검색도 가능하고요. 근데 실제로 활용된 사례, 공공 데이터 활용 사례는 이렇게 허무합니다. 이렇게 뭐 많지 않습니다. 문화관광 서비스나 이런 것들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가문화유산 포탈이라고 문화재청이 대표하는 문화재청의 정보가 여기 국가문화유산 포탈에 올라와 있고, 문화재보호재단, 산하법인이죠. 여기에 문화유산 채널로 일반에게 오픈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걸 어떤 리소스 사업 내지는 창작 소재 사업이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요. 국사편찬위원회가 만든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학자료센터의 자료들,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분야나 주제나 이런 다양성들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국학진흥원이 만든 전통과 기록 사이트, 기존에 진행했던 개별 사이트들을 다 연계하는 통합 사이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콘텐츠닷컴이 있고요. 이 문화콘텐츠닷컴은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것과 약간 다른 지점에서 처음부터 산업계, 기업계의 창작자를 위한 전통문화 역사 포탈이면서 창작 지원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유산기나 정변 같은 프로젝트의 개별 사이트들이 있고, 이걸 통합하는 사이트로 처음에 유지가 되다가 2012년이 됐을 때 이 개별 주제 사이트들이 사라집니다. 이 부분은 좀 많이 패착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전체 포탈과 개별 정보들 사이의 위계관계에서 개별 주제들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의 깊이라든가 이걸 만든 사업자의 철학 같은 것들이 사라지는 안타까운 상황이 있었고요. 컬처링 서비스는 문화콘텐츠닷컴을 이어받으면서 7개 기관, 지금은 더 많은 기관들이 전문적인 창작 서비스, 창작 소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정보를 실제적으로 수요를 하는 산업계와 전문적인 연구자들의 연결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스토리 테마파크는 출발부터 창작 지원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매우 단순하면서도 창작자들이 요구하는 테마 스토리, 인물, 배경정보 이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그리고 국학진흥원이 가지고 있는 일기 정보를 집중적으로 굉장히 미시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면서 옆에 보시면 공모전이라든가 이런 네트워크 기능, 휴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거를 발전시키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토리 테마파크를 한번 살펴보시면은 사실은 스토리 테마파크는 외화된 아주 작은 윈도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카이브 인프라, 포털 서비스부터 쭉 해서 인적 네트워크까지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합적인 활용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한번 주목해 볼 여지가 크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약간 포인트는 다릅니다만은 한국콘텐츠진흥원에 시놉시스 내지는 시나리오를 소통하는 그런 스토리움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책 전체를 한번 살펴보면 크게 디지털 콘텐츠 몰 서비스 내지는 일종의 콘텐츠 전체의 창작 지원 서비스로 문화콘텐츠닷컴과 컬처링을 꼽을 수가 있고요. 스토리 중심의 창작 지원 서비스로 스토리움이나 스토리 테마파크, 유견에서 일부 이런 기능들을 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나 한국 역사 통합 정보 시스템 등등은 디지털 라이브러리 형태, 지식 정보 검색 기능이 아주 강화된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체적으로 정책과 사업의 방향을 평가해 보면 그동안 이제 연구 자원의 보존 내지는 지식 정보화라고 하는 원천적인 미션을 중심으로 했던 것들이 이제 활용 중심으로 그리고 기억을 축적하던 단계에서 가치를 창조하는 단계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다 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민간 부분 보시면 여러분 금방 감지하시겠죠? 이 숫자들의 의미 1,700만 명, 1,400만 명, 1,200만 명 여기 이제 광해, 왕의 남자는 좀 주목해야 될 게 2000년대 중반에 처음으로 1,000만을 넘겼으니까요. 자, 그리고 여러분 박스 오피스를 쭉 보시면 100위권까지 지금 어제 검색했으니까 어제까지 역대 박스 오피스 100위 중에 21건이 전통문화 소재고요. 그 21건 중에 5건이 인위적으로 문화콘텐츠닷컴이라든가 이런 문화 원형의 발굴 노력에 의한 거라고 평가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드라마도 보면 역대 지상파 시청률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대장금, 태조왕건, 허준 정도 평균 50% 이상의 시청률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른바 이제 K 한류라고 하는 것들과 관련이 돼 있고요. 최근의 경우는 비지상파, TVN이라든가 이런 데 미스터 션샤인이나 도깨비가 18% 정도인데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전통문화 소재를 근데 훨씬 더 팩션화하고 퓨전화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의 어떤 전통문화 소재 콘텐츠의 발화점이라고 이렇게 검토할 수 있는 건 역시 조선왕조실록의 서비스하고 관련이 돼 있고요. 출판에는 아주 방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교양서라든가 역사소설이 많이 등장하게 된 계기를 낳았고요. 영화, 드라마, 지속적으로 지금도 조선시대가 많이 조명되는 이유를 소재 측면에서 분석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왕의 남자는 당연히 너무나 많은 반향을 일으켰죠. 이 한 구절이 119분의 영화가 됐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민간에서의 그 소재의 발굴과 활용의 경향을 보면 아주 큰 국가 단위의 왕이나 정권의 스토리들도 점점 캐릭터를 살리고 허구가 추가가 되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직업의 발굴, 아주 작고 미세하지만 전문적인 직업의 발굴, 이런 것들도 한번 마이라든가 추노 같은 경우들도 그렇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비틀기의 경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우치가 현대공간까지 등장한다든가, 방자전에 주인공 간의 캐릭터 간의 관계가 바뀐다든가, 도깨비에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스타 시스템에서 도깨비에 대한 재해석 같은 것들이 퓨전적인 영향들, 코믹하고 훨씬 더 감성적인 그런 복선을 가지고 있고요. 최정병기 활처럼 굉장히 미시적인 그 소품에 불과했던 것들이 이제 하나의 이야기의 주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도 2000년대 이후에 보면은 이 스토리 워라고 부를 정도로 소재의 고갈 상태가 엄청나게 커집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벌써 북구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 소재 이런 것들 발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변방으로 과거로 미시적인 생활 영역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한 발 더 디딘다면 이른바 이제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MCN 시대가 열린 거죠. 유튜브나 넷플릭스 등등등등. 그래서 소재 고갈은 더욱 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이런 수많은 데이터베이스의 역할은 또 뭐 이런 거죠. 눈에 띄는 큰 매력적인 주제뿐만 아니라 구석구석까지 찾게 되고 스토리텔링하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다만 민간의 이러한 소재 개발 과정들을 쭉 보면 지금 데이터베이스는 정보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소재나 사람에 대한 정보 위주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 사건, 그리고 행위의 모티프 이런 것들을 좀 더 많이 부각시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통 사극이 그래서 이제 괴멸되고 있는 그런 상황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미스터 션샤인처럼 의병들의 사진 한 장을 정보로 표현하는 다큐멘터리나 정통 사극의 전략이 아니라 이 안에 포함됐던 어떤 사람의 내력과 갈등 그리고 이 행위의 아주 긴박한 이유를 찾아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세 번째로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 공공과 민간이 서로 만났던 지점에서 2010년대 전후에 10년, 11년에 추노하고 동의가 드라마화되어 있을 때 한국과학중앙연구원에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로 이제 굉장히 많이 다뤄졌는데요. 이게 사실과 허구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역사 드라마나 영화가 나오게 되면 뭐 이거에 대해서 고증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 이런 공공기관이 콘텐츠화 과정에서 이 정도 범위는 사실이고 이 정도는 사료가 없기 때문에 허구가 포함될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해석의 노력이 있었고요. 자, 코카의 소재 활용 부분은 여러분 문화콘텐츠닷컴에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영화, 방송, 뭐 전시 영역, 그다음에 교육 영역, 글로벌, 디자인 이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력과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특히 제가 주목하는 건 2010년에 일몰된 이 사업인데 2008년 정도부터 실제 영화사, 드라마, 이런 전시회사 이런 데들을 직접 연결하는 휴먼 네트워크 작업들이 꽃을 피울 뻔했는데 멈춰졌거든요. 근데 지금 컬처링을 보면 그 사업이 상당한 이제 핵심이고요. 국학진흥원이 전개하고 있는 스토리 테마파크 관련 사업들도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 뿐만 아니라 그걸 활용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매칭하는 그런 노력들의 흔적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컬처링에 서비스 되고 있는 콘텐츠 활용 컨설팅 서비스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그 소재 활용된 것들을 보면 핵심적인 어떤 작품을 만드는 핵심 아이템으로 작동했다기보다는 배경, 복식, 그리고 장신구, 문양, 의뢰 같은 것들에 집중적으로 실적이 쌓이고 있다. 그래서 좀 더 창작자들에게 좀 더 큰 작품 그리고 어떤 작품의 본질적인 출발 지점에 기여하는 어떤 기획을 한 다음에 야 여기에 무슨 의뢰라든가 이런 것들 고증하려면 자료 어딨니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것보다는 좀 더 진전된 형태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이 분야들을 보면 여러분 지금 문화산업 분류로 보면 지금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영역이 이야기형 영역들, 뭐 출판 만화, 그다음에 방송과 영화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뭐 한 건, 그다음에 뭐 교육 영역에서 좀 보이고요, 전시 영역에서 일부 보이고 있어서 나머지 영역, 공연이라든가 축제라든가 테마파크, 관광, 특히 문화유산과 관광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다양한 매체와 분야로의 확장 이런 것들을 좀 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 전제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각각이 다른 매체, 다른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배려와 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다양한 그 스토리텔링의 전문가들을 매칭해서 좀 더 분야를 확장하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교육이라든가 관광 이런 그 대중적인 접점이 큰 영역에서 문화유산의 활용을 더 증가시켜서 영화나 다른 그 상업적인 콘텐츠 영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헤어진 부분을 여러분들 반성적인 그런 주제로 살펴보면, 팩션의 전성시대라고 그러고 전통문화 소재가 심심치 않게 우리 그 매체에서 뜹니다. 그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 각 시대의 소재들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다루고 있지만, 여전히 역사 왜곡과 드라마 창작 사이의 긴장 이런 것들 크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학습 효과의 문제, 이런 것들, 사실과 허구, 의미 대 재미의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전통 소재의 콘텐츠의 투입 대비 수익이 그렇게 좋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도 산업계의 창작자들이 굉장히 그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는데 매도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전체의 킬러 콘텐츠 영역에서는 한 5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이른바 이제 대표적인 킬러 소재는 아니다. 이런 점에서 노력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주로 공공 영역은 스토리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자원 결정론이죠. 이런 소재가 아주 재밌어. 역사를 들여보다 보면 엄청 좋아. 그런 입장이고요. 창작자들은 거의 대부분 텔링을 강조하겠죠. 당연히 본인 분야에서 창작과 허구가, 재미가 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자원 결정론과 어떤 각색과 텔링주의,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양자의 결합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콘텐츠 영역 내에서 전통 문화를 소재로 콘텐츠를 만든다고 꼭 성공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러브 마크에 도달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의 어떤 킬러적인 욕망과 이렇게 딱 맞물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러브 마크 이펙트라고 하는, 최근 그 콘텐츠의 경쟁이 너무 높아져서 이랬을 때 창작자들의 브레인 스토밍이나 이런 데에 어떤 그 좋은 소재를 공급할 것인가, 그리고 그 소재를 배경을 고증할 때 어떤 부분에서 매력도를 높이는가 하는 부분은 정말 여전히 큰 숙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요구하는 내용들을 보면 시간, 공간, 배역, 사건에서 엄청나게 많은 정보량이 요구가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핵심 모티프를 제공하는 한 구절 내지는 하나의 갈등, 이 부분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 2013년 조선왕조실록 실무를 총괄했던 한국학중앙연구원의 김현 선생님이 이런 도표를 지금 보여주셨습니다. 이 인문학계와 문화산업계 사이에 디지털 아카이브가 있고요. 이 아카이브에서 창작계가 필요한 서비스를 완벽하게 구축하면 문화산업계가 좀 더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약간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고민이 담겨 있습니다. 마치 불교에서 깨닫고 난 다음에 수행하는 게 맞는 건지, 이런 아카이브의 내용을 계속 학습하다 보면 나중에 깨닫는 건지, 그러니까 창작을 먼저로 하고 개별적인 데이터를 찾는 구조를 할 것인지, 이상과 현실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문제는 결론을 갖고 답을 드리는 것보다도 국가의 전통문화 공공정책은 늘 정규전을 추구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아카이브를 만들고 검색을 표준화하고 분류를 제대로 만들고 이렇게 하지만, 기업이나 창작자 개인은 게릴라전을 추구하는 거죠. 어떤 소재가 재밌는가 하는 부분들. 그래서 창작 자원이 연구에서 발생하지만 이것이 콘텐츠화 되는 과정의 만남과 헤어짐은 서로의 역지사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서 계속 고민해야 되고, 또 어떤 경우는 전통문화 아카이브에 너무 많은 활용에 대한 부활을 거는 것도
오류가 될 수가 있고요. 또 활용을 위해서 만든 어떤 서비스나 사업들에 너무 많은 정보들을 얻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